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무덤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64년 2월 미켈란젤로는 89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대단한 인물이었죠. 르네상스맨으로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은 기록이 남겨진 인물이고 로마 교황의 부당한 요구에 대놓고 저항했던 인물이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드러내고 가치관의 변화에 충실했던 인물이죠. 동시에 현실과 일정 부분 타협이 가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천재적 재능을 가졌지만 소수의 작품만을 남긴 레오나르도와 비교해보면 불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수용했기 때문에 늦은 나이까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레오나르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오나르도는 말 그대로 천재였고 미켈란젤로와는 다른 차원의 능력을 지닌 인물이니까요. 누구보다 이른 나이에 바티칸의 피에타로 이름을 남기고 이어 다비드를 제작했지요. 시스틴 천장화,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건축에도 능했던 조각가. 그런 미켈란젤로를 당대 사람들은 일 디비노, 즉 신성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가 보이는 다방면의 탁월함이 일개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보기 힘들었던 거지요. 퇴락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이 돈을 벌어 부모 형제를 부양하고 일가 친척까지 재정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 그의 재산은 5만 금화 듀카트였다고 하는데 이는 웬만한 왕자나 공작보다 많은 것이라니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는 옷에도 저택에도 심지어 음식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삶이 다함을 느끼고 제작하기 시작한 반디니 피에타 그리고 미완성으로 남긴 론다니니 피에타, 자신은 로마에 묻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요 성직자들의 유해가 모셔진 로마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염두에 두었지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산티 아포스톨리에 모셔지고 미켈란젤로의 유품은 로마 교황 비오 4세의 지시하에 상속자인 조카 레오나르도 부오나루티와 로마의 친구들 즉 바사리 볼테라 그리고 그가 애정하던 토마소 드 까발리에리 등이 참관하여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이 이루어졌을 법도 한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최후의 심판을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린 로마 교황이잖아요. 비오 4세. 이 사람을 생각해보면 명령에 응하지 않았던 미켈란젤로가 그리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반종교 개혁을 이끌며 예술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삭감했던 비오 4세에게 미켈란젤로는 관심사가 아니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미켈란젤로에게 작품을 받고 싶어 했던 누구보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권력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 피렌체의 통치자 코지모 1세 대 메디치 공작이었어요. 교황 클레멘트 7세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2달 후에 사면되죠. 이전부터 진행하던 줄리앙을 비롯한 메디치가의 무덤위를 미완성으로 마무리하고 로마 최후의 심판 제작을 핑계로 고향 피렌체를 떠났던 미켈란젤로. 이후로 미켈란젤로는 피렌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클레멘트 7세가 피렌체의 새 통치자로 알렉산드로를 초대 공작으로 임명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를 독재자라 불렀으며 그의 무능함과 폭정을 피해 로마로 떠나 피렌체를 영원히 등지게 됩니다. 차라리 교황이 낫겠다 판단했죠. 결국 폭군 알렉산드로가 암살되고 이후에 피렌체 공작으로 임명된 인물이 코지모 1세대 메디치입니다. 그는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미켈란젤로를 존경했으며 그에게 작품을 의뢰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매불망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좀처럼 틈이 나지 않던 미켈란젤로가 로마에서 그만 사망해버린 겁니다. 작품은 고사하고 피렌체 사람 미켈란젤로가 영원히 로마에 남게 된 거죠.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한 코지모 1세대의 메디치 공작, 미켈란젤로의 상속자 레오나르도와 생각지도 못한 대범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유해 탈취입니다. 로마 산티 아포스톨리에서 피렌체로 미켈란젤로의 시신을 훔쳐오는 거죠. 과거 베네치아 상인들이 464년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 마르코의 유해를 훔쳐와 그를 베네치아의 수호성인으로 추대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했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던 걸까요? 상속자 레오나르도는 대체로 수동적인 성품이었다는데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로마 교황에 반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싶은데 이 무모한 계획은 실행에 옮겨집니다. 미켈란젤로가 사망한 날이 2월 18일이고 시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산티 아포스톨리에 있죠. 관속에 안치된 미켈란젤로의 시신을 교묘하게 숨겨서 산티 아포스톨리에서 빼내오고 이를 또 다른 여타의 물건들 틈에 숨겨 상품으로 위장합니다. 위장한 시신을 다른 볏짚 땅과 함께 수레에 실어 로마에서 피렌체로 들여오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3월 11일입니다. 피렌체를 떠나 로마로 간 지 30년. 미켈란젤로는 결국 주검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로마 교황의 공식 승인이 없는 비밀 프로젝트였고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추진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시신이 피렌체 산타크로체에 도착했을 때 성당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켈란젤로를 보기 위해 모여든 거지요. 이런 이유로 유해를 성찬실로 옮기지 못하고 관을 열어 한동안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하면 미켈란젤로가 사망하고 거의 20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시신이 부패하거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합니다. 오히려 은은한 향이 났다고 하죠. 예로부터 유럽에서 고귀한 성인이 사망하면 그들의 시신에서 좋은 향이 났다는 기록이 있어서 유해의 부패 정도와 냄새로 성인들의 그 신성함을 가늠했다 하는데 미켈란젤로의 시신에서도 성인과 같은 고귀한 향이 났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나 그를 성인의 경지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이미 일 디비노 신성한 사람으로 불리던 그였으니 안 될 일도 아니지요. 이리저리 연기되던 장례식은 결국 7월 14일 산 로렌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미켈란젤로의 관을 모실 카타팔크가 세워지고 장례 명부가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추모 연설과 더불어 엄숙하게 그 장례는 거행이 되었고 유해는 미켈란젤로가 비교적 가까운 산타크루체로 모셔집니다. 단테 가묘입니다. 이 가묘와 마키아벨리 그리고 갈릴레오 등이 묻힌 곳이지요. 자신의 무덤에 쓸 피에타를 제작하던 그 미켈란젤로였는데 피에타는 반디니에게로 또 론다니니에게로 그렇게 사라지고 상속자 레오나르도가 바사리에게 미켈란젤로의 무덤 제작을 의뢰합니다. 거대한 대리석은 코지모 공작이 제공했는데 대리석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제작 기간이 늘어나 1564년에 시작한 무덤은 1576년에 완성됩니다. 웬만한 집 한 채 값이 넘는 거액이 소요되었습니다. 제작 기간이 길어지니 비용이 늘어나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합니다. 무덤은 단테의 가묘 옆에 바사리가 그린 커다란 그림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흉상 위로 피에타 프레스코화가 있고 좌우에는 아카데미를 상징하는 월계수 부조가, 보랏빛 대리석관 앞에는 3명의 뮤즈가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가 조각을 의미하고 오른쪽이 회화, 왼쪽이 건축을 의미합니다. 당시 아카데미의 세 분야를 상징하지요. 각 조각상은 그에 걸맞는 소품을 지니고 있는데 회화는 드로잉 종이를 말아주고 있고 조각의 경우는 끌과 대리석 큐브를, 건축은 각도기 등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 그리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미켈란젤로,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영어권 사람들은 마이클란젤로 이렇게 발음하니 이 점 주의하세요. 대학 때 여행 가서 같은 방 쓰던 미국 아이가 마이클란젤로 해서 못 알아듣고 버벅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식 읽기지요. 이탈리아어로 미켈란젤로가 맞아요. 괜히 기가 죽어서. 아무튼 2024년 현재까지도 사람들의 미식에 영향을 미친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삶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디오스.